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드디어 이제 학원 교재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현대사 파트까지 다루게 되겠고요. 좀 낯선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 전기까지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여러분들이 시대사를 공부를 하실 때 시대가 바뀌면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되는 거. 왕조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했을 때 뭐가 바뀌는지가 있겠죠. 뭔가 결정적인 게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고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 전기에는 어떠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어떤 식으로 뭐가 바뀌어 가는지를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500년 역사가 있고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리고 병자호란까지 합쳐서 이 양난을 기준으로 전쟁의 전후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 후반부로 갈수록 조선 내부에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조선 내부의 일도 내부의 일이지만 그때 당시 세계 정세가 좀 급박하게 바뀌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도 산업혁명이나 제국주의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주변에서 관계를 다양하게 맺게 되면서 역사의 흐름이 또 바뀌게 됩니다. 조선시대 후기 파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주제 크게 세 개로 지금 나눠봤고요. 조선 후기의 정치가 어땠는지, 그리고 경제, 사회 어땠는지, 문화가 어땠는지를 볼 겁니다. 이 뒷부분, 비율로 따지면은 우리가 전기 부분에서는 정치 부분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여기에선 좀 특이하게도 문화사 파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조선 후기가 됐을 때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것들이 좀 나오거든요. 정치나 경제적으로 모양과 내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받아서 이전과 확실히 다른 문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해서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 후기의 정치를 좀 볼 텐데요. 붕당 정치가 있죠. 우리 이전에 조선 전기 시기에 붕당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는 거를 봤었습니다. 붕당이 생기고요. 붕당은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의 정당 정치하고도 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붕당이 애초에 나타난 이유는 상당히 좋은 이유였어요. 건전하게도 활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한 당이 독재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좋은 식으로 발전하기에는 좋겠죠. 그런데 이 붕당 정치와 정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자, 붕당 정치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붕당 막 도표를 그려서 동인, 서인, 남인 뭐 이렇게 나눠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왕이 바뀌고 시기가 바뀔 때 그 왕을 지지하는 세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왕이 바뀔 때마다 주도 세력이 변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지 이것을 굳이 막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광해군에서부터 효종까지 연결되는 시기를 좀 보겠습니다. 광해군. 우리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광해가 이제 왕이 되고 나면은 광해는 왕의 그 전쟁을 겪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정치의 모습이 다소 다르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광해군. 북인이 서인과 남인을 배제하고 전국을 주도하였으나 이 북인은 광해군을 지지했었던 세력입니다. 다른 세력을 누르고 광해군을 지지했었던 계층이 있었는데 서인 세력이 일으킨 반정이 있어요. 인조반정으로 이 북인 세력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는 건데 인조반정이 일어났었던 이유는 광해군이 했었던 여러 가지 정치의 모습이 중립외교 뭐 이런 것들이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좀 맞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고 좀 비열해 보였잖아요. 명나라를 도와주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전반적인 행위들이 그리고 플러스로 광해군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후궁의 아들로서 즉위를 했는데 정궁의 아들이 있는 상태였죠. 영창대군이 뒤늦게 태어나고 이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파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광해군으로서는 이걸 묵과할 수가 없는 사안이었을 거고 광해군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광해군을 옹호했었던 북인 계층이 있었던 영창대군의 사망 사건에 연관이 없다고도 됐다고도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몰랐을 것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어린 영창대군이 죄를 뒤집어 쓰고 유배를 갔을 때 8살의 어린 나이에 상당히 끔찍한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영창대군의 친어머니가 본인의 계모인 상황에서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결국에는 어머니를 패한다, 어머니를 죽인다. 이거는 유교 국가에선 좀 대단히 악재죠.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왕실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서궁에 유폐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덕수궁, 경원궁 쪽에다가 가두어 두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광해군을 몰아내는 하나의 좋은 빌미로 작용을 하게 되죠. 패모살제, 어머니를 패하고 동생을 죽였다라는 제목으로 이 패륜에 가까운 광해군을 응징하리라 라고 하면서 서인 세력이 반정을 일으키면서 인조를 옹립을 한 거죠. 자, 인조 반정은 서인 세력이 일으킨 겁니다. 그러면 인조라는 사람은 서인 세력을 높게 쓸 수밖에 없겠죠.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준 세력이니까.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거는 인조를 내세운 서인입니다. 서인들이 주도를 하면서 일부 남인 쪽 사람들이 정치에 조금 참여하면서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하고 있었던 시기가 일부 있었는데 그 이후에 효종 시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조 밑으로 2명의 아들이 있었고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또 있었잖아요. 병자호란 이후에 소현세자 장남이 죽고 나서 2번째 아들 효종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복림대군이 즉위를 하죠. 병자호란 이후에 이 굴욕적인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 북벌하겠다, 청나라 치겠다 요거를 명분으로 효종이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북벌을 지지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서인이 요거를 지지해요. 서인이 지지하고 아니 현실적이지 못해요 라고 반대하는 게 이제 남인이 될 텐데 서로 의견이 이제 달라졌네요. 이전까지는 살짝 공존을 했는데 이후에는 특정한 북벌이라는 토픽을 두고 둘이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서인과 남인이 공존을 못하고 효종 시기가 되면 대립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는 어디부터 발생하느냐? 이 효종이 사망하고 난 뒤에 직접적인 대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효종이 사망하고 그 밑에 현종이 즉위를 했어요. 그 아들이 즉위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예속 논쟁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탁상 공론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게 뭐냐? 자, 효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효종 비도 죽겠죠? 이 선왕과 왕비의 사망 이후에 그 이후에 효종의 왕위 계승권에 대한 정통성에 문제가 좀 나온 거예요. 자, 우선 효종이 사망합니다. 사람들이 다 상복을 입겠죠? 그러면 효종의 이제 어머니 대비마마가 있어요. 자의대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의대비는 친엄마는 아니에요. 효종의 친어머니는 아니고 인조의 계비이기 때문에 효종 입장에서는 계모가 되는 거죠. 이 계모 입장에선 나의 의붓 아들이 이제 죽은 거예요. 왕이었던 아들이. 그럼 이제 장례를 치르니까 상복을 입어야 될 텐데 자, 이 대비마마가 상복을 몇 년을 입느냐를 놓고서 남인과 서인이 이거를 몇 년으로 합시다라는 거에 대한 이 차이가 생겼던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 어느 정도 정통성을 인정하냐에 따라서 복상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예송이에요. 자, 효종이 사망합니다. 효종이 사망하고 1차 예송의 결과 서인이 승리를 하는데 서인은 뭐라 그랬냐면 송시열을 바탕으로 하는 서인들이 1년만 입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1년. 1년만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사대부 집안에서는 또 이제 왕이 죽거나 하면 장남이 사망하면 이제 3년 입거든요. 3년. 3년을 입는데 어쨌거나 효종은 장남이 아니라는 거죠. 장남이 아니니까 차남 입는 거랑 똑같이 1년만 입으세요 라고 원칙대로 한 거죠. 원칙을 고수했는데 남인은 뭐라 그랬냐면 무슨 소리야. 왕이 됐잖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일단 효종은 둘째 아들이지만 왕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장남의 어떤 거를 다 수행한다라고 보고 장남의 격식에 맞춰서 3년 입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듣기에는 현종이 듣기에는 이 남인들 손을 들어주고 싶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정통성을 남인이 인정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 왕이 된 직후기 때문에 아직 힘이 없고 아직 어리죠. 정치 경험도 없고요. 이때에는 서인의 손을 일단 들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송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정통성을 비교적 인정은 잘 하지 않은 서인의 일련서를 들어주게 돼서 서인이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송 때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간이 좀 지났단 말이죠. 효종의 비가 사망한 이후에 2차 예송이 벌어지게 돼요. 똑같은 이유로 몇 년 입냐. 그런데 뭐 자이대비 같은 경우는 며느리 상복을 몇 년 입냐 요 문제가 지금 나온 건데 요번에는 서인이 아니라 남인 손을 들어줍니다. 현종도 이제 나이가 좀 찼고 경험이 좀 생겼고 왕권이 생기고 나니까 본인이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서인은 첫 번째 예송에서랑 마찬가지로 아니 둘째 아들 며느리잖아. 그러니까 9개월 입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인은 또 마찬가지로 무슨 소리야. 장남의 부인이랑 똑같이 1년을 입게 해.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남인이 승리를 해서 남인 쪽으로 권력이 모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모티브가 되는 사건이 있고요. 이 사건의 왕이 누구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주도 세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예송이 있었습니다. 예송 논쟁이라고 부르는 예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연결되는 숙종 시기를 보겠습니다. 숙종. 붕당 전치가 변질하게 되는 건데 숙종 시기에 나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로는 환국이 있겠습니다. 환국. 이 환국은 숙종 시기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정치 용어입니다. 숙종이 카리스마 있는 어떤 자신의 왕권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한쪽 당만 우쭈쭈 예뻐하는 거를 이제 환국 정치라고 해요. 편당 정치인데요. 당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은 A라는 당의 손을 들어주다가 그 다음에는 A를 누르고 B라는 당의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B를 누르고 C라는 당의 손을 들어주고 그러려면 특정한 사건을 일으켜서 다른 당을 쓸어 눌러버려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마치 밥상을 뒤집고 공기를 환기하듯이. 그래서 환국, 한 번에 뒤집히는 정치라고 해서 환국 정치라고 합니다. 무려 3번이나 환국 정치가 있었네요. 이 환국을 본인의 왕권 강화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자, 맨 처음 일어났었던 경신왕국을 볼게요. 남인이 세력을 잡았잖아요, 마지막에. 이 남인이 점점 좀 이제 우쭐우쭐해져서 좀 선을 넘어요. 이 남인 계통에 특히 허적이라는 사람이 선을 좀 넘어가서 숙종이 이 남인을 눌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때마침 여러 가지 사건이 좀 벌어졌던 거예요. 특히 이 남인 중에서 허적이라고 하는 이 남인의 거두가 왕실의 천막을 무단으로 갖다가 쓰는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이 숙종이 이 며칠 전에 허적이 자기 어머니 무슨 생일잔치 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좀 신경을 써주려고 아니 그러면 비 오는데 밖에서 잔치하려면 비 오는데 천막 필요하지 않니? 궁궐의 천막들이 기름이 먹혀져 있는 유막이라서 비가 와도 이제 비가 안 새는 방수 효과가 있어요. 저 궁궐에 천막을 조금 내줘가지고 잔치 무사히 치르게 해라. 자기가 좀 배려를 해줬는데 신하가 갔다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미 이 허적이 왕실 천막을 가져갔답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얘기하기 전에 왕실의 물건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다가 쓴 거예요. 숙종은 이것을 이 왕권을 능멸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꼬투리를 잡은 거에 가까운데 여기서 또 이중삼중 불신이 생긴 거예요. 아주 왕 알기를 거지같이 아는구나. 이거를 왜 갖다가 썼을까?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져다 썼을까? 이거 생각에 좀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반대파였던 서인 쪽에서 그 허적의 서자가 역모를 꾸미고 있답니다. 라고 고변을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치 않아요. 지금 일단 눈밖에 났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건덕지가 되는 사건들이 중첩해서 일어납니다. 역모 사건, 천막 사건 이런 게 일어나면서 허적의 집안과 그 가까이 지냈었던 윤휴 등등등 남인이 꼴까닥 몰락을 하고 이걸 고변했었던 서인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서인 중에서도 이 남인애들 어떻게 처벌할까를 가지고 두 종류로 나뉘어요. 강경하게 전부 다 죽여버리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 파를 노론파라 그래요. 뭘 죽이기까지 해요. 그냥 적당히 실각만 시켜놓으면 되지 라고 비교적 처리에 온화한 모습을 보였던 서인들을 소론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이름이 귀나 입에 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 가시다 보면 어느 시기에 어떤 이름의 분류가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신환국입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뒤집힙니다. 기사환국. 이번에는 뒤집혔으니까 서인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서인이 몰락하는 거겠죠.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올라오는데 자, 그 유명한 장희빈이 등장을 합니다. 장희빈이 남인 쪽이에요. 희빈 장씨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거에 대해서 서인이 강경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다라는 거죠. 당시에 부인이었던 인현왕후도 충분히 출산을 할 수 있을 만한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20대였기 때문에 아니 왕비가 저렇게 젊은데 어떻게 후궁이 낳은 아들을 원자로 앉힐 거냐 이런 식의 논란이 나왔었던 거죠. 그러면서 숙종의 심기를 거슬리게 되는 겁니다. 서인이 보면은 굉장히 원리원칙적인 모습이 좀 보여요. 여기에 송시열이라는 분도 거기에 한몫을 했는데 송시열이 상소를 올리는 거죠. 무슨 갑자기 그 후궁 아들을 원자로 책봉을 하느냐. 안 된다. 왜냐면 이 서인 쪽에서 나온 왕비가 인현왕후이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한 일이 되는 거죠. 굉장히 분노한 정말 길길이 분노한 숙종이 송시열을 죽이죠.
사약을 내려서 처벌을 해버리고 남인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면서 서인 출신의 왕비였던 인현왕후까지도 덩달아 폐위되고 희빈 장씨가 왕비가 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조선 왕조 역사 500년 다 뒤져서 궁녀로 들어왔다가 후궁이 되고 왕제를 출산하고 왕비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이 장희빈이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5년 정도 왕비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왕국은 남인이 다시 득세하면서 서인이 몰락하는 사건이었고, 세 번째로 갑술왕국이 있습니다. 또 바뀌었겠죠. 이번에 다시 뒤집힙니다. 남인이 다시 한번 몰락을 하고 서인이 다시 한번 올라가게 돼서 인현왕후가 다시 복귀가 되었고 장희빈이 몰락을 하게 되죠. 다시 희빈으로 내려앉게 되고요. 죽은 송시열의 지위도 다시 복귀를 해주고 서인을 다시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인 쪽 세력인 노론과 소론만이 주도적으로 정권을 가져가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데 환국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볼 점은 숙종이 환국을 통해서 한 번 환국을 할 때마다 왕 눈치를 얼마나 보겠어요. 왕권을 강화하는 용도로 썼다라는 거죠. 왕권 강화의 어떤 이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환국을 씁니다. 그리고 뭐 장희빈, 인현왕후 여기 언급은 안 됐지만 숙빈 최씨가 또 나와요. 갑술 환국이 되는 과정에 숙빈 최씨가 또 나옵니다. 이 숙빈 최씨가 바로 이 연인군의 어머니죠. 영조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 무술이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래서 우리 역사 소재에서 드라마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많이 나오는 요 여인들의 이야기, 숙종의 이야기가 요 환국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렇게 나온 노론과 소론이 서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갑술 환국을 마지막으로 남인들이 깨갱 완전히 축출이 되면서 노론과 소론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즉위한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거든요. 경종이 즉위한 다음에 세제 책봉과 대리청정 문제를 가지고 이 둘이 또 싸우게 됩니다. 뿌리가 같은데 정치적인 식견이 달라서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남인, 북인, 서인, 동인, 남인, 소론, 노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한 이유로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이 나뉘어가지고 경쟁을 하는, 정쟁을 하는 집단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때로 이거에 휩쓸리기도 하지만 때로 이거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조선 후반의 정치의 모습이 진행이 된다는 거고, 이런 모습을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변질됐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본래는 건강한 용도로 활용이 되기를 사람들이 다 바랬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신임사화라고 좀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연인군이 있어요. 연인군은 숙종의 또 다른 아들이고 동이 그 숙빈 최씨의 아들입니다. 장희빈의 아들이 경종이고 경종의 배다른 형제가 훗날에 영조가 되는 연인군인데, 경종이 자녀가 없이 너무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어서 이복동생이었던 영조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이 격동의 시기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경종을 지지한 쪽과 연인군을 지지한 쪽으로 또 일파가 나뉘게 되더라. 이걸 막 암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색깔이 나뉘어서 서로 정쟁을 벌이는구나.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게 사료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예속 논쟁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태정태세 외우면 편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현종이 누구 아들인지를 알면 이 논쟁이 누구 논쟁인지 알겠죠. 효종의 사후에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을 입는 것이냐, 요거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다. 그러면 이 예송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면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느 쪽 일파가 힘을 주기 위해서 말을 했던 거고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남인과 서인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볼게요. 서인이 조금 원리 원칙주의자죠. 남인은 왕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네요. 효종대왕을 장자의 예로 대우해야 대왕대비의 복생 기간을 3년으로 해야 됩니다. 남인입니다. 남인이고, 아닙니다. 효종대왕은 장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년으로 해야 됩니다. 예외란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서인이 되겠죠. 왕의 입장에서는 서인이 말하는 거는 좀 듣기 싫을 수 있어요. 지나친 원리 원칙이 좀 들어가 있죠. 요런 주장이 어디가 다른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숙종 시기의 환국을 보겠습니다. 자, 경신환국. 허적이 혹시 허견의 모반사지를 알지 못했는가 하는데 블라블라블라. 허적에게 사약을 내려 죽인 것도 이 때문이다. 남인 쪽에
영모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숙종 때 남인을 불신하면서 이 영모 사건이 마침 터져가지고 남인을 정계에서 축출하게 된 내용을 사료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신환국이 되겠고요. 두 번째 기사환국입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송시열은 살림의 영수로서 나라의 형세가 험난할 때 감히 원자의 명호를 정한 것이 너무 이르다고 하였으니 삭탈 관작하고 성문 밖으로 내쳐라.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올리려고 할 때 서인이 또 원리 원칙을 갖고 와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를 불같은 숙종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인의 거두였던 송시열이 지금 나오잖아요. 송시열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거는 서인이 몰락했다는 거죠. 남인이 득세하고 서인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환국이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를 아시겠죠? 출발점을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뒤집히는 거를 순서를 기억을 하셔도 되고 뭐 암기를 하셔도 좋지만 어느 사건을 모티브로 어떻게 세력이 엎치락뒤치락하게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성 편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아니고 이 환국이라고 하는 거를 본인의 어떤 치세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숙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환국에 대한 정보를 쭉 봤어요. 그럼 뒤로 넘어와서 이 숙종의 아들 영조, 경종에서 영조로 넘어가는 영조 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영조라는 사람은 역사에서 되게 중요하게 평가받는 사람인데 왜냐면 영조 시기가 좀 집안은 복잡했지만 굉장히 태평성대로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되는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이 영조 자체가. 그리고 여러 가지 특이한 기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조와 그 손자인 정조 때 추구했었던 정치의 방식은 그 숙종 시기부터 이전까지 붕당 정치가 너무 심각하게 있었죠. 특히 숙종의 환국 정치는 대단한 후폭풍을 불러왔었는데 영조가 보기에 그거는 좀 적절한 방식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전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나는 그 어떤 당도 편애하지 않겠다. 모두가 똑같이 골고루 등용할 것이니 니들 그만 싸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였던 숙종의 정치 스타일은 한쪽 당을 일방적으로 편들어주면서 자꾸 뒤집는 방식을 썼어요. 요게 왕권 강화에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는 거였거든요. 영조는 방식을 바꿉니다. 모두 똑같이 쓸 거야. 중요하게. 평하게 쓸 거니까 서로 싸우지 좀 마. 이걸 탕평책이라고 합니다. 탕평 정치를 추구했고 할아버지의 탕평책을 손자였던 정조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개혁 정책에 활용을 하는 거죠. 자, 영조 볼게요. 30이 넘은 나이에 즉위한 영조, 이례적으로 즉위한 영조의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영조는 즉위한 다음에 나 탕평 정치할 거야 라고 아예 교서를 발표를 하고 나는 탕평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어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즉위하고 나서 사실은 영조가 즉위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기 때문에 즉위 초반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인좌의 난입니다. 이인좌의 난. 쫓겨났었던 정계에서 추출당했었던 소론과 남인의 일부 세력이 경종을 지지했었던 세력이 이제 소론이거든요. 경종의 죽음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한번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경종의 몸은 약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죽을 게 아니었다. 근데 뭔가가 영조가 올린 음식을 잘못 먹었고 영조가 지어준 약을 잘못 먹어서 죽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독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경종의 죽음의 의문을 품고 영조와 노론이 이를테면 살해했다라고 보는 거죠. 경종이라고 하는 왕을. 그러면서 이인좌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꽤 규모가 있는 난이어서 영조가 이 난을 진압하는 데 꽤 애를 먹었고요. 요 다음에 야, 나는 특정 당 이렇게 예뻐하고 이런 거 안 할 거라니까 나는 탕평 정치 할 거야. 골고루 등용할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서로 모함하고 물고 뜯고 할 필요 없어. 라고 다시 한번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사람들을 좀 진정시키고 나는 인재를 고루 등용할 것이다 라는 거를 막 어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탕평파를 등용합니다. 애초에 자기한테 공감하는 사람들을 중하게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탕평파를 등용을 하고 이 탕평을 실시를 해서 왕권을 잘 뒷받침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나를 왕으로 지지해준 사람들을 또 다 누를 수는 없어요. 노론을 완전히 누르진 못하지만 그래도 중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정치에 잘 등용하면서 어떻게든 균형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그걸 완론탕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세게 밀어붙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탕평할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노론의 말을 아주 무시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을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기도 하고 나를 지지해준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나는 대외적으로 탕평할 거야 라는 거를 끊임없이 어필해요. 그래서 만든 게 탕평비입니다.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이 관리가 배출되는 성균관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라는 거를 세웁니다. 지금도 있어요. 탕평비. 성균관대학교 앞쪽에 입구 앞에 가면 탕평비가 비각 안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조전랑의 권한 약화인데 붕당끼리 서로 싸웠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요직 있잖아요. 그 요직을 두고서 막 싸워요. 그게 이조전랑인데 이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얘가 갖고 있었던 후임자 추천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쪽 사람들을 갖다가 추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대단한 어떤 특권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이거하고 3사의 관리를 선발할 수 있었던 어떤 관행을 폐지하면서 관리 임명에 어떤 결정적인 힘이 있었던 거를 없애버립니다. 이런 특권이 없어지면 안 싸우겠거니 하고 요런까지 없애는 거죠. 한계는 뭐냐면 영조라는 사람은 치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이분 되게 장수하셨기 때문에 30이 넘은 나이에 임금이 됐는데 83세까지 사셨거든요. 순수하게 치세 기간만 52년입니다. 조선의 27면의 왕 중에서 가장 긴 치세 기간을 가지고 있고 조선 왕조의 역사를 약 500년이라고 계산했을 때 10분의 1이 영조 치세잖아요. 굉장히 길죠. 한 사람이 이렇게 길게 치세를 하는 것만으로도 왕권은 자연스럽게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이분이 정치에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고 나라를 태평하게 이끌어 나간 것은 맞아요. 근데 한계점은 뭐냐면 영조가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간의 다툼을 일시적으로 누른 건 맞아요. 이런 강력한 임금이 등장을 하면 그 왕의 서슬에 눌려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나진 않는데 나중에 끝부분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단 말이죠. 후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들 알고 계시는 사도세자라는 뒤주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도세자가 있었죠. 이 사도세자라고 하는 친아들을 뒤늦게 얻은 늦둥이 친아들을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이 사도세자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굶겨 죽임으로써 뒤주라는 쌀통에 넣어서 굶겨 죽임으로써 당파가 또 나뉩니다. 이 사도세자의 죽음과 어린 정조를 놓고서 벽파와 시파로 또 한 번 분열이 되면서 갈등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나뉠 만한 어떤 계기를 영조조차도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했었다라는 거죠. 영조가 살아있을 때 잠깐 눌린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하지만 영조가 이 자기 친아들 사도세자를 그 뒤주에 넣어서 굶겨 죽인 엽기적인 사건 때문에 평가를 되게 박하게 받는 편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민군주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이분의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게 제도를 정비한 것 중에 균역법이 있어요. 균역법. 군포 내는 거. 군대 가는 거 대신에 그 옷값 내는 거 있었거든요. 군역이 있었는데 군포를 2피를 내는 거였어요. 1년에 2피를 내는 건데 이 옷감을 내는 게 일반 백성들한테 너무 부담인 거죠. 근데 이 영조가 자기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게 뭐냐면 나만이 백성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왜 걸었냐면 애초에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 때문에 본인은 왕위 계승권자에서 100만광년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고 아예 10년 동안 궁 밖에서 살다 왔어요. 그 10년 동안 자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힘든지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굉장한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쭉 둘러봤더니 세금 때문에 대부분 힘들어하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군포라는 거예요. 저 옷감 2피를 마련하는 게 가게에 상당한 부담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획기적으로 50%를 줄여줍니다. 50%를 할인을 해준 거죠. 2필 내던 거 한 필만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2필씩 받았던 거에서 이제 구멍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가 나는 부분을 다양한 방안을 꾸려내서 여기를 메꿉니다. 돈 더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걷기도 하고 없는 세금을 또 신설하기도 하고 또 추가로 뭘 걷어들이기도 하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에게서 모자란 부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금 제도나 이런 거를 개혁했던 게 있다라는 거죠. 균역법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회정책으로 신문고를 부활시킨 게 있는데 중요한 건 준천이에요. 준천. 청계천 준설입니다. 이거를 준천이라고 할게요. 준천. 영조의 업적 가운데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거고 본인 스스로도 내 최고 업적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선시대에 지금 서울 한복판에 복개된 청계천 있죠.
이 청계천에 물이 너무 얕아서 장마가 올 때마다 그렇게 넘쳤어요. 넘칠 때마다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엄청났죠. 시간이 지날수록 토사가 계속 쌓이니까 강물은 점점 더 얕아지고 점점 자주 범람을 하게 됩니다. 요걸 막기 위해서 준천사라는 걸 설치를 하고 청계천의 바닥을 깊숙하게 퍼 올리는 준천 사업을 진행을 해서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실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뭔가 액션을 취한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실제 정치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치세했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치세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나 책 같은 거 정리할 수 있겠죠. 편찬 사업한 거 많이 나옵니다. 백과사전 한번 싹 정리합니다. 동국 문헌비고라는 백과사전이 있고 법전 한번 싹 정리해요. 성종 때 만들어졌었던 그 경국대전이라는 책이 있죠. 법전이 제 시간이 지나고 조선시대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이전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법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법령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싹 한번 법전을 정리해서 편찬을 하는 게 속대전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영조를 이어받은 정조는 마찬가지로 탕평 정치를 하는데 할아버지랑은 조금 다른 형식의 카리스마를 보여주면서 정치를 해요. 자, 왕세손 시절부터 이 사람도 어린 시절에 아주 기구하잖아요. 아버지가 그 뒤주에 갇히는 거 봤을 때 11살이었어요. 그 살려달라고 앞에 울면서 뛰어가서 비는데 끌려나가죠. 그리고 아버지가 굶어서 죽을 때까지 일주일 동안 그 쨍쨍 찌는 햇볕 아래에서 아버지한테 물을 주고 싶어가지고 물그릇을 들고 앞에 서 있었던 그런 것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아버지는 뒤주에서 나올 수가 없었고 아버지가 뒤주에서 사망하는 걸 그대로 목격을 해야만 했죠. 만으로 10살이죠.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나이에 이 끔찍한 비극을 당한 거죠.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를 눈앞에서 봤겠어요. 시파랑 벽파 간의 갈등을 눈으로 전부 다 겪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느낀 바가 많았겠죠. 자기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겠고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는 붕당의 주장을 딱 듣고 나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딱 가려가지고 잘못한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을 딱 정리를 해요. 강력한 탕평책을 한 거예요. 이거를 준론탕평이라고 해요. 그 위에 있었던 영조는 자기를 왕으로 밀어준 노로운이나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막 찍어 누르고 하지는 못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센 왕권을 보여주는 게 정조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능력 중시로 뽑았어요. 붕당이고 뭐고 나는 모르겠고 능력 있는 사람 뽑겠다.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내가 뽑아서 나의 오른팔 왼팔로 삼을 거야.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은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겠죠. 당연히 왕권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기 아버지를 다시 높게 올려주자는 막 그런 것도 자기가 눌러버렸어요. 추승? 이런 거 안 돼. 나는 공사 구별 뚜렷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약간 공사를 정말 나누어서 구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당장 복수는 안 했지만 한 20년의 기간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다 처리하기는 했어요. 심지어 본인의 외가 식구들까지 전부 처리를 한 거를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드러내놓고 안 했을 뿐이지. 이 정조는 개혁군주로 아주 유명합니다. 개혁군주, 왕권 강화 정책에 공을 많이 쏟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걸 봤을 때 뭔가 느끼는 바가 많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죽을 때 어떻게 저걸 꺼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래서 신하들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바꿨던 것 같아요. 강력한 능력과 카리스마로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엔간에선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데 그중에 하나가 초계 문신제도라는 거를 시행을 하죠. 인재를 양성하고 내가 믿을 만한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미리 찜해놨다가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다시 한번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성균관에 가서 아직 과거급제 하지 않은 똑똑한 애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좀 괜찮은 애가 있으면 걔를 좀 찜해놨다가 그 친구가 과거 합격해서 들어오면 바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규장가하게 데리고 와서 초계문신 제도에 넣어버려요. 이게 한 3년 정도 됩니다. 젊고 유능한 문신을 초계문신으로 선발해서 본인이 공부시키고 숙제 내고 시험 보고 요거를 3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일종의 이 초계문신을 졸업하고 나면 그때부터 정부 요직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겁니다. 요게 한 10년 정도 실시가 됐고요. 요 초계문신 제도로 나온 사람이 약 130명 정도, 가장 유명한 사람이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성균관에 있었던 학생 시절부터 정조의 찜을 당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500년 역사에서 조선 500년 역사에서 자기가 직접 인재를 뽑아서 키우고 육성한 케이스는 정조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의 브레인을 만들어 놨으니까 칼도 만들어 놔야죠. 기본적으로 왕 지키는 군대에 신뢰 안 합니다. 얘네들이 다 어디에 사병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무신들을 직접 뽑아요. 그래서 묵과 시험을 상당히 많이 치렀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라는 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서울에 창경궁에 두고 상당 숫자는 수원 화성에 가져다가 놨어요. 그리고 내부에 설치한 게 규장각입니다. 규장각. 규장각이라는 도서관을 설치했지만 실제 도서관 기능한 건 아니고 학문의 연구기관 그리고 정책을 연구하는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발전을 시켰고요. 이 규장각에 딸려있는 검서청이란 데가 있어요. 검서청에서 일하는 관리를 검서관이라고 하는데 이 검서관에 아주 파격적으로 이전에는 궁궐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등용합니다. 아주 많은 신분 차별 중에 하나죠. 서얼 차별을 없애요. 첩의 아들입니다. 첩의 아들, 서얼. 첩의 아들인 서얼도 허통 들어와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정조 덕분에 궁궐에 들어와서 일하게 된 사람들이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조선시대 후반에 실학자로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입니다. 정조의 발탁으로 빛을 볼 수가 있게 된 사람들인 거죠. 능력주의가 보이네요. 그리고 수원화성 건립하죠. 아무래도 서울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이 정조의 원래 계획은 아들인 순조가 적당한 나이가 되면 왕위를 물려주고 본인이 중요한 거는 케어해주면서 자신은 수원 쪽에 내려가서 살려고 했어요. 자기가 원했던 어떤 치세의 완벽한 모습을 수원 화성에서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수원 화성을 건립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이상향의 도시로 육성을 합니다. 경제정책으로는 신해통공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원래 그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절대 권리가 있어요. 노점을 뒤집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허락받은 우리만 장사할 거야. 근데 이러면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겠죠? 이런 걸 금난전권이라고 하는데 노점상을 혁파할 수 있는 권리였는데 요거를 없애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장사할 수 있게 해. 굳이 허락 안 받아도 돼. 이러면 상업이 활성화가 되겠죠. 그런 것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했고요. 편찬 사업 많이 합니다. 할아버지에 이어서 대전통편이라고 하는 법전을 만들어요. 법전을 만드는 사람들이 둘이 연결돼 있습니다. 영조하고 정조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영조 때의 속대전이 있고 정조 때의 대전통편이 있고요. 그리고 외교 문서도 싹 모아서 동문희고라는 책도 만들고 아버지가 만들었지만 완성하지 못했었던 무예도보통지라고 하는 무예지도 만듭니다. 무예서. 요거 바탕으로 현재 수원화성에서 이 무예도보통지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무술 공연을 주말마다 펼치고 있죠. 그리고 유네스코에 올라가 있는 일성록이 있습니다. 정조가 세손 시절부터 쓴 일기인데 나중에는 국정일기로 변환돼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죠. 유네스코의 기록유산으로 올라가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요 공식 문서는 아니지만 한번 알아두시고 옆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인좌의 난이라던가 이런 특정한 왕의 시기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무신난은 이인좌와 정희량 등이 세제였던 모의 즉위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일으킨 반란이다. 힌트가 또 세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들이 다음 왕이 될 아들은 세자, 다음 왕이 될 손자는 세손, 다음 왕이 될 형제는 세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 역사 속에 우리가 기억할 세제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연인군, 영조밖에 없습니다. 연인군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영조가 했었던 정책, 탕평책이나 청계천 준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청계천 준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경제 파트에서도 최고 치국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경국대정을 개정하고 증보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법전으로 경국대전이 있었는데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바뀐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싹 정리해서 처음으로 법전을 속대전이라고 편찬을 하고 이거를 손자였던 정조가 이어받아서 대전통편이라는 걸로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정조의 개혁 정책으로 조금 드라마틱하게 볼만한 거는 초계문신제도라는 게 좀 있고요. 그러면 규장각이나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왕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뭐 장용영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수원화성을 뭐 한다거나
뭐 초계문신도 왕권 강화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정조가 생각했었던 정치적인 이상향을 만들기 위해서 문무신에 걸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여기 사상 부분까지 같이 나와야 되네요. 자, 세 번째에 세도 정치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세도 정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정조는 강력한 왕권을 가졌던 사람인데 이렇게 강력한 왕권이 나왔을 때 이거를 이어받는 왕이 나오지 않으면 유지되기 상당히 힘들죠. 정조가 죽고 나서 아들인 순조는 너무 어릴 때 왕으로 즉위하는 바람에 외척에 좀 휘둘리게 됩니다. 이 패턴이 쭉 뒤로 이어져요. 그래서 태정태세 외우실 때 순, 헌, 철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전부 다 세도 정치로 들어가는데 세도 정치는 특정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차지하는 형태를 세도 정치라고 해요. 주로 외척 가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순조가 너무 어린 나이에 죽는 바람에 그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어 국정의 모든 상태는 정조 개혁 이전으로 다시 한번 회귀를 하게 되고 정조가 죽고 나면 순조의 장인을 중심으로 외척이 또 득세를 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뒤에 헌종이 나와요. 헌종이 너무 어린 나이로 즉위를 하게 되면서 또 외척 가문이 득세를 하는데 사실 여기 사이에 순조의 아들로 아주 총명했었던 효명세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또 어린 나이에 요절하는 바람에 이 어린 세자의 젊은 세자의 어린 아들인 헌종이 또 즉위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8살에 즉위를 하게 되면서 수렴청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리고 헌종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면서 저기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철종을 데려오게 되고요. 이 철종 시기도 허수아비 시절인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이 철종 뒤에 이 계통이 끊어지게 되면서 난데없이 응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즉위를 하게 되면서 역사 내용이 크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도 정치,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비변사라고 하는 임시관청을 계속해서 굴리면서 외척 가문이 정부 요직을 여기에서 차지하게 돼요. 정부 요직을 외척 가문이 차지하고 당연히 부정부패 만연했겠죠. 부정행위, 매관 매직, 돈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삼종의 문란, 세금 제도가 있었어요. 토지 세금, 군대 세금, 그리고 이 돈 빌리는 환곡이라는 게 있어요. 구율제도 중에. 요거에 어떤 문란이 심화되어서 불법적으로 돈을 많이 걷거나 2번 걷거나 하는 식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 이게 세금 제도가 문란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너무나 힘들었었던 농민들은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삼종의 문란 플러스 자연재해가 또 그렇게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 농민들이 여기저기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되고 대표적인 게 홍경래의 난입니다. 순조식이네요. 세도정치 순조식이고 수탈, 중앙 진출 제한, 그리고 물건 사고 파는 거 제한하는 거 등등등 저쪽에 우리나라 지도에서 서북 쪽에 있어요. 평안도, 북한의 서평안도 지역인데 옛날부터 다양한 차별이 존재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 차별이 계속 심화되고 수탈도 심화되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망한 양반이죠. 몰락한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우군칙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사람들을 싹 모아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봉기여서 그쪽 지역 일부를 다 차지했었는데 결국 중앙군이 출동을 해서 진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한 5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저기 꼭대기에서 일어났던 반란이잖아요. 요런 식의 어떤 크고 작은 봉기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저기 남쪽 끄트머리에 임술 농민 봉기, 경상도까지 봉기의 불길이 내려가는 거예요. 5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점점 커져서 전국적으로 봉기의 어떤 요구와 흐름이 확산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임술 농민 봉기입니다. 임술 농민 봉기 철종 시기고요. 순, 헌, 철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도 정치 시기고 탐관오리의 수탈이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 몰락한 양반, 마찬가지로 몰락한 양반인 유계춘을 중심으로 그 경상도 진주에서 봉기를 했고요. 철종 생각에는 본인도 농부로 살았던 사람이니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겠지라고 일종의 조사단을 파견을 해요. 박규수라는 사람을 조사 담당관으로 파견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었었던 원인인 이 삼종의 문란을 원래대로 돌려줄 삼정이정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요건 소기의 성과죠. 약속은 했는데 잘 안 됐어요. 4개월 만에 폐지가 됩니다.
당연히 기득권 계층은 이런 게 있는 게 좋지 않겠죠? 자기 걸 내놓아야 하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실패했고 이 세도 정치 시기에는 왕이 하나도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이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시기에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이런 식으로 누가 세력을 잡았는지 이름의 명칭이 좀 나와요. 그리고 외척이란 단어도 나오게 됩니다. 철종, 헌종, 안동김 씨 이런 글자가 나오고 세도에 눌려서라는 글자도 나오네요. 어떤 표현과 문장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아, 이 사료가 세도 정치 시기의 사료구나 이런 거를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세도 정치 시기의 민중봉기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두 개가 이거예요. 홍경래 저기 위에 그게 50년 지나니까 남쪽까지 퍼졌네. 임술 농민봉기 진주 시기 두 개의 이 농민봉기가 다 살기 팍팍한 요 세도 정치 시기에 반란으로 봉기로서 이 분화구처럼 분출한 사건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지역이 조금 다르니까 혹시 이게 지도 문제로 나오더라도 요거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이 두 개의 공통점은 둘 다 농민봉기고 둘 다 세도 정치 시기에 일어났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시대가 되면 당연히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하겠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원래 이럴 때 막 지금도 살기 힘들면 사이비 종교 같은 데 사람들이 많이 빠지잖아요. 똑같아요. 예언 사상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지금 이 힘든 거 언제 끝나지?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거에 사람이 많이 기대는 거예요. 이 혼란스러운 왕조가 언젠가 바뀐대 제대로 된 사람이 나오긴 나온데 정감록이라고 하는 그리고 세상을 구할 미래 부처가 등장하는 미륵신앙 이런 것들을 많이 믿게 됩니다. 민간에서 유행한 예언서인데 조선 왕조가 망하고 다른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살기 좋아질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시대가 매우 혼란스럽다는 거에 집중하시면 돼요. 시대가 매우 혼란스러워서 여기에 사람들이 마음 기댈 걸 찾게 됩니다. 사람이 원래 마음이 심란하면 종교에 많이 귀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슬금슬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외국 종교들이 등장을 합니다. 서쪽에서 넘어왔다고 해서 서학이라고 불렀던 천주교, 청나라 사신들이 학문으로 소개를 했다가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신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요, 천주교. 그래서 이 천주교에 대한 교파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제사 안 지내잖아요, 천주교에서. 그래서 조상에 대한 제사 안 지내는 거랑 신주를 모시지 않는 걸로 정부에서 폐륜으로 취급을 받게 되고 사회의 기강을 흐트러뜨린다. 그래서 사학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굉장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정조 때의 신유박해, 정조 때의 신해박해, 순조 때의 신유박해가 있어요. 자, 이 신유박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신유박해, 순조 때 굉장히 크게 일어난 건데 정약용 집안이 이때 깨집니다. 정약용도 이걸로 유배 가기 시작해서 무려 유배 생활을 18년이나 하게 되죠. 이 집안 사람들 다 이렇게 흩어지고요.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 천주교 신자가 중국 쪽에다가 또 다른 나라 쪽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규모 박해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군대를 좀 보내주세요. 사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나라 내부의 일을 다른 나라 사람에게 군대를 줘서 쳐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요게 황사형 백서 사건인데 요 사건이 터지면서 역시 이 종교는 이단이야 라는 믿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라는 이름으로 주기적으로 꾸준히 천주교는 계속 박해를 당해요. 후반 내내. 헌종 때도 2번의 박해가 크게 있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신부들까지 대규모로 이렇게 처형이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한국인 최초의 신부 김대건 작년인가요? 작년 재작년에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이어서 여러 가지 것들 행사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 김대건 신부도 처형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쉽고 일반인의 마음을 다듬어 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종교가 동학이고요. 서학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동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철종 때 최재우가 이 창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와 있었던 종교에 좋은 걸 다 모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시천주, 우리 모두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인내천, 하늘 아래 인간은 모두 평등해. 그래서 이것도 이 평등 사상 때문에 나라에서 탄압을 당하게 됩니다. 민중의 지지를 매우 많이 받아서 매우 빠르게 퍼졌지만 사람들을
혹세 무민으로 유혹한다라고 해서 이 일대 교주가 사실 좀 안 좋은 사람으로 몰려서 처형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다 신원도 됩니다. 그래서 이 동학이 기세를 굉장히 많이 확장을 하게 되고요. 이 경전도 있어요. 성경책처럼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 같은 경전이 있어서 이 교리를 다 정리를 했었고 일종의 포접지라고 하는 교단까지 시스템까지 마련을 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과 서학은 이 후반부에 혼란스러운 사회상에서 자연스럽게 출현했었던 사회의 한 단면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옆에 사료 보고 밑에 문제 퀴즈 짧게 풀게요. 천주교는 가장 큰 박해 중에 하나였던 신해 박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신유 박해가 제일 잘 많이 나오고 먼저 박해 사건으로 나왔었던 거 정조 때 한번 살짝 올라왔었는데 정조가 이걸 너무 큰 문제로 삼지 않고 그냥 살짝 덮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신해 박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에피소드가 있어서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를 기억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반해서 서학의 대척점에 동학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천주교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유불선의 도리를 다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나라에서는 사특한 학문으로 취급이 됐다라는 거 요거까지만 기억을 좀 해줄게요. 밑에 미니 문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기사 환국이 발생하였다. 네, 장희빈 소생의 원자 책봉하는 거 문제로 기사 환국이라는 게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수탈이 원인이 되어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게 아니라 경상도잖아요. 홍경래는 저 위쪽이었고 이거는 임술 농민봉기입니다. 아니죠. 천주교의 경전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가 아니죠. 천주교는 외국 종교니까 지금 말하는 이 경전은 동학에서 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조는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속대전을 편찬합니다. 대전 통편은 손자인 정조가 하는 거고 정조는 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규장각을 만듭니다. 규장각, 신유박해로 정약용 집안이 깨지면서 유배를 가는 거죠. 마지막 퀴즈입니다. 기해 예송에 대한 설명은 처음으로 만든 건데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었다. 서인과 남인 사이에서 발생한 전례 문제이다. 네, 요거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이전 시기의 문제가 되겠고요. 앞서서 정열입의 난이랑 관련된 얘기가 되겠고 기해 예송은 서인과 남인 사이에 예의범절 이 의식을 어떻게 치르냐를 놓고서 나온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영조의 업적, 탕평비 세우죠? 탕평책 하면서. 그래서 1번이고 신해통공은 정조의 업적입니다. 정조의 업적이고 자, 정조 때의 사실, 정조 때예요. 준천사를 신설해서 홍수에 대비하면서 청계천을 정비한 거는 영조가 한 겁니다. 준천사업. 대외관계를 정리한 동문휘고를 간행한 게 정조의 업적이 되겠고 자, 홍경래의 난이에요. 윗동네입니다. 사건 수습을 위해서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된 거는 50년 뒤에 일어나는 임술농민봉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세도정치기, 수탈과 지역차별에 반발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홍경래의 난의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내용이 지금 사상과 종교까지 나와가지고 조금 복잡한데 그럼 조선 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상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되는지 다음 시간에 기출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